그래도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트레이더조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냉동김밥. 냉동김밥. 사실 미국이 지금 외식어 물가가 정말 높아요. 진짜 제가 배 터지게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도 워낙 물가가 비싼데 트레이더조에 나오는 냉동김밥에 4불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미국에 나갈 때는 소돼지 닭은 무조건 안 돼요. 근데 그게 원료로도 안 되지만 3차 원료의 원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고기 다시다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소고기 다시다, 치킨 스톡, 돼지 사골 다 안 되거든요. 햄은요? 햄도 안 됩니다. 트레이더조 그 김밥에 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햄이 못 들어가니까 뭘 넣었냐면 유부를 넣었어요. 유부. 네, 요즘 미국 분들이 두부를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거에 딱 시대 흐름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하면은 어떤 게 떠오를까요? 가족, 음식? 근데 요즘 추석 풍경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원래 아버지 쪽이 팔남매라 추석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음식이라는 것도 예전처럼 뭐 차례상 차린다고 그렇게 쭉 차려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긴 휴가일이 주어졌을 때 뭔가 좀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추석 특집으로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데, 그 인기라는 게 뭘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냥 뭔가 좀 특이한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좀 해외에 있는 음식 먹듯이 좀 특이한 음식을 먹는 그런 걸까?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식품 산업이 글로벌화되는 초입일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푸드에 대한 문화를 점검하고 한국의 음식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알리고 판매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푸드컬처랩의 안태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몇 년 만에 보는데 이제 워낙 거물이 되셨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예전에 그 유퀴즈 나왔을 때 네네. 제가 유재석 씨가 인터뷰했던 대표님을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컬처푸드랩에 대해서는 소개는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죠. 네. 김치 시즈닝. 아마존 시즈닝 부문 1위를 했던 그쵸. 그 제품이죠. 저는 사실 이 김치 파우더를 어디다 넣어 먹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김치에 먹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죠, 이거? 한국 분들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건 바베큐. 네, 바베큐 소금 대신? 네, 바베큐 시즈닝으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건이다 보니까 비건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드시는 음식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제일 좋아하시는 건 그래도 짜장면, 뭐 계란 후라이, 그리고 이제 칼로리가 낮다 보니까 닭가슴살. 그죠, 닭가슴살 맛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곤약 볶음밥 이런 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은 이거 좋아하신다 그러던데, 부각. 김부각. 요즘 사실 저희가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3일 전에도 중국 다녀왔는데, 저는 김부각이 약간 넥스트 K푸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요. 부각은 한국에서도 이제 과자가 워낙 맛있는 과자 많이 나오니까 그쵸. 좀 덜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 김부각을 먹고 심지어 매운 그러니까요. 김부각이라고 하니까. 안 대표님 오시 전에 잠깐 요새 어디 다니셨는지 보니까 일본 도쿄, 두바이,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나트랑, 미국, 한국,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는 최근이네요. 3일 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3일 전에. 가면 뭐 하세요? 대부분은 이제 그 현지 바이어들 만나서 미팅하고, 그리고 입점 조율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시장 조사를 직접 하다 보니까 실제 K푸드가 한국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신제품 같은 개발도 대부분 정보를 해외에서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종종 봐요. 이게 뭐가 이제 한국 거 막 보면서 와 막 그런 거 보긴 보는데, 사실 이렇게 SNS나 쇼츠에 나오는 걸 보면은 특이한 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적인 거보다는 좀 특이한 거를 할 때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틱톡에서 막 건물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엄청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물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K푸드도 이제 그렇게 그냥 동영상상에서의 인기인지,
아니면 진짜 외국 나가 보시면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많은지 좀 실제로 체감하시기에는 어때요? 정말 되게 해외에 나갈 때마다 애국심에 약간 가득 차오는 것만큼 정말 K푸드의 반응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뭐 단순하게 예전에는 좀 그냥 많이 먹는 거 아니면 뭐 좀 되게 막 엄청 자극적인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실제로 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서 김치를 담궈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아, 네. 김치를 담궈 먹는다고요? 네, 그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도 잘 안 담궈 먹는 김치를. 저도 사실은 김치를 뭐 매일매일 먹지만 예. 김치를 사 먹지 집에서 제가 김장을 하진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뉴욕의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뭐 고춧가루나 막 새우젓 같은 거를 사서 집에서 김장을 합니다. 미국에도 새우젓이 있어요? H마트나 이런 데서 다 판매를 하니까 네, 새우젓이나 이런 거 구매하기 쉽고 또 아마존에서도 새우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와요. 와, 수출품이네요. 네. 안 대표님 사실 이렇게 안 대표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일화로 그 필리핀 시장을 장악했던 네네. 떡볶이 네네. 자매였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도 그 말씀해 주셨을 때 막 구준표 뭐 그런 꽃보다 남자 이런 거 인기 있을 때 K푸드가 인기를 좀 끌었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던 네네. 것 같은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딱 특정 그룹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주표 같이 이렇게 K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예.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뭐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를 좋아하는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K-푸드를 좋아하는 거였다면 예. 지금은 K-컬처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일본 음식을 좋아하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대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밥 뭐 먹을래? 그럼 뭐 일식, 중식, 한식 중에 골라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외국 사람들도 한식을 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놀란 게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서도 직접적으로 써요. 고추장, 네. 고추장 이렇게 네. 고추장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가 2010년에 필리핀에서 떡볶이 사업을 할 때만 해도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무도 모르니까 예. 뭐 코리안 트레디셔널 칠리 페이스트나 아. 코리안 페이스트 뭐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고추장이라고 딱 영어로 써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대중적으로 한국 음식이나 재료대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 외국 사람들이 고추장을 어떤 용도로 먹어요? 우리는 뭐 오이 찍어 먹거나 아니면 양념에 먹거나.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좀 신기하고 좀 눈여겨봤던 거는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실제로 레시피인데요. 네. 고추장 버터. 고추장 버터? 네, 고추장으로 버터랑 고추장을 섞어서 고추장 버터를 만든 다음에 예. 그걸 빵에 발라 먹어요. 빵에 발라 먹는다고요? 야, 어떤 맛일지 잘 그려지진 않습니다. 되게 감칠맛 나면서 매콤하면서 살짝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서양 사람들은 매운 음식 잘 안 먹는다고들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 10대, 20대 분들이 매운 걸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은 30, 40대 분들, 많게는 50대 분들까지도 매운 음식을 잘 섭취하세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매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미들한 정도는 다 섭취하시는 것 같아요. 케이콘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뭐 놀러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부스로 참여를 했고. 예, 근데 의외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케이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거기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케이콘은 실제로 이제 CJ 제당에서 처음 기획했던 행사였고 단순하게 그냥 제당의 브랜드를 알린다기보다는 K푸드로 가는 저희 시발점이 생각했던 게 K컬처나 K팝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예.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자 이제 K콘이 시작했던 거였고 현재는 매년 일본이랑 미국에서 하고 있고 이제 며칠 전 나온 그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두바이에서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도에 가장 핫했던 K팝 그 그룹들이 다 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번 23년도에 핫했거나 아니면 정말 라이징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외국에서 반응이 좋은 분들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아시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쉽게도 못 나오게 됐던 이제 피프티나 그분들은 좀 네, 나오기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원래는 그분들이 오게 되어 있었던 그것처럼 23년도에 무조건 라이징하거나 핫했던 분들 다 오고 뭐 여자아이들 몬스터엑스 네 그리고 아이브 이런 분들 다 오셨습니다. 저는 K콘 그랬고
콘서트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K-팝 콘서트인데 이제 예. K-콘으로 줄여서 말하게 됐고 예전에는 이제 콘서트 하는데 조그맣게 푸드 트럭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예 컨벤션처럼 생겨가지고 그 안에 각종 K 브랜드들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화장품 브랜드들, 의류 브랜드들, 액세서리 브랜드들 들어가고 저희처럼 이제 푸드 브랜드들도 들어갑니다. 그럼 컨벤션이 있으면은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한국 브랜드들이 다 같이 입점을 한다는. 네, 그래서 거기가 약간 들어가는 방식 컨벤션을 지나야 콘서트를 갈 수 있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제일 재밌었던 건 코로나 이후 처음 하는 K-콘이어서 예. 사상 최대 인원이 왔었는데 10만 명 이상이 왔어요. 10만 명이요? 그래서 그 10만 명 분들이 한 번씩은 다 지나쳐야 되는 이제 컨벤션을 하고 그다음 K-팝으로 가는 거죠. 그 보시기는 어땠어요? 사실은 이제 CJ 분들이랑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크다, 정말 많이 온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는 처음이었는데 예. 정말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기획 자체가 컨벤션을 지나가야 되다 보니까 컨벤션 안에도 무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여자아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수천 명의 분들이 같이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고 노래가 나오면 다 뛰어가서 춤을 춰요. 근데 한국 사람이 없거든요. 다 미국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그냥 여자아이들 노래가 나오면 그냥 조그만 그 무대에 다 뛰어가서 갑자기 막 무슨 플래시몹처럼 춤을 추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연령대가 예전엔 좀 약간 어린 친구들 많았다면 1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럼 부스에도 외국인들 분들 많이 오셨었어요? 엄청 많이 왔죠. 네, 저희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희 브랜드를 알리고 저희 제품을 소개하러 나간 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K 콘텐츠가 인기를 많이 끌게 됐었던 거는 이제 SNS의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기획하고 뭐 섭외하고 뭐 거기 이벤트 만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그 SNS를 통해서 K푸드가 전파되는 과정들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 그렇죠. 좀 어떤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이제 뉴욕에서 저희가 투자 라운드를 조금 잠깐 돌았었는데 그때 있었던 VC 분들 중에 저한테 와서 먹방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먹방. 네. 근데 그분들은 그 먹방이 줄임말인지도 몰라요. 네, 먹는 방송을 줄여서 이제 저희가 먹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외국으로 이제 컨텐츠를 이제 릴리즈할 때 그냥 먹방을 영어로 쓰다 보니까 미국 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그냥 먹방이 무슨 약간 어떤 정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처음에는 먹방이 단순하게 ASMR이나 많이 먹는 것들이었다면 그것들이 이제 너무 당연하게 익숙해지게 미국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실제로 미국의 인플루언서 분들의 SNS나 틱톡에서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원래 먹방을 안 했어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먹방 인플루언서 분들도 그냥 먹방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자기들이? 네. 근데 그분들은 이 먹방이 어디서 왔는지 히스토리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먹는다는 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는 그 일본의 푸드파이터들 뭐 어떻게 저렇게까지 먹나 싶은 약간 기네스북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먹방은 이제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되게 너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막 무리하게 먹는 거였다면 요즘에 약간 좀 진화돼서 쿡방과 먹방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 요즘 약간 천만 유튜버 분들이 한국에서 있으신 분들을 보면 단순하게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앞에 인트로가 음식을 사서 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까지도 다 구현해내거나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쓰는 뭐 요즘 뭐 조개 관자 같은 거를 볶을 때 불닭 소스를 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관자 불닭 괜찮겠다. 네, 도로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세요. 그리고 뭐 소영이나 찌양 같은 분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신 분들이 천만 유튜버 분들 중에 이제 소영, 그분이 지금 현재 1200만 유튜버시거든요. 최 PD 우리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문어를 삶아서 볶을 때 불닭 소스를 막 5통씩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음식 관련한 SNS는 이건 한국 문화인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한국 문화이면서 인터내셔널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먹방과 쿡방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예. sub타이틀이 필요 없고, 네. 그리고 소리나 이런 걸로만 잘 연출을 한다면 고객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맛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이제는 한국 음식이 단순하게 그냥 딱 뭐 오리지널이야 아니면 이게 어센틱이야 이것보다는 그냥 한국 음식, 한국 컨텐츠 이퀄 인터내셔널 컨텐츠. 네,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실감이 안 나서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음식 아니면은 뭐 어떤 나라의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이제 저희가 미국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미국 틱톡에서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장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사실 한국에서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음식 아닌가요? 근데 젊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걸 만들어 먹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제가 실제로 국내에서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먹방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면 네. 터지는 컨텐츠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거든요. 근데 간장게장은 이렇게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유통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장게장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수출하는 게 아니라 H마트 같은 한국 슈퍼에서 이제 절단된 냉동 꽃게를 사서 담궈 먹어요? 한국 집에서 담궈 먹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로 네. 근데 왜 간장게장이죠? 간장게장은 사실 이렇게 뭐 깨물어 먹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먹방이라는 게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그런 콘텐츠를 본 외국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나? 그리고 어디서 먹을 수 있나? 근데 사실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은 그 나라의 레스토랑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간장게장 파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집에서 담가 먹게 되는 거죠. 그 쿡방 보면서? 네.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도 좀 잘 터지는 것들이 코리안 쿠킹맘이나 코리안 파더 쿠킹 뭐 이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엄마가 담가주는 집밥 레시피를 틱톡으로 공유한다거나 한국 아빠가 만들어주는 한국 아빠는 계란 후라이밖에 못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계신 한국 아버님께서는 뭐 김밥도 하고 막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근데 완전 전통적인 방식의 간장게장은 아니지만 되게 좀 쇼트컷 방식의 간장게장을 해서 실제로 먹어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도 신기했던 게 코로나 전에 제가 모모푸크라고 그래도 한국 음식 중에나 에이시안 푸드 중에는 가장 유명하신 데이비드 장 셰프님이 갖고 계시던 레스토랑 중에 하나가 예. 실제로 간장게장을 팔았는데 예. 제가 거기에 갔었을 때 충격이었던 게 거긴 좀 약간 하이엔드 레스토랑이어서 다들 좀 드레스업을 하고 하이를 신고 와인을 드시는 거였는데 거기서 간장게장 먹고 있다고요?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음식이 청국장이랑 간장게장. 청국장? 네. 그래서 제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청국장이랑 간장게장을 시켰는데 예. 요즘 한국에서도 청국장 그렇게 독하게 안 담거든요. 네, 왜냐면 되게 냄새도 냄새 나잖아요. 예. 근데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고? 근데 이걸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거랑 드시더라고요. 페어링이 잘 돼요? 근데 약간 선입견이나 편견만 제거하면 나쁘지 않았어요. 하긴 우리가 간장게장을 레스토랑에서 먹는다는 생각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건 우리가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거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니까 네네. 사실 간장게장도 비싸죠. 뭐 1인분에 한 4만 원씩 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웬 간장게장일까? 그러니까 수많은 한국 요리가 있는데 어쩌다가 간장게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간장게장을 정말 많이 찍으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터지는 영상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터지는 영상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 그리고 이제 뭐 김장, 김치 그리고 뭐 떡볶이. 네. 떡볶이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뭐 BTS도 먹고 그러니까 네네네. 떡볶이는 사실 안 대표님 또 주 전공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 K 드라마에서도 떡볶이 많이 먹고. 네. 와 근데 간장게장을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걸 보고서 저거 뭐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데 없으니까 네네. 담궈 먹는다고요. 최근에 봤던 재밌는 거는 매실청 집에서 담그시는 분들. 매실청? 왜냐면 매실 자체를 살 수 있잖아요. 그쵸. H마트 같은 데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리병에 매실청이랑 설탕 반반씩 섞어가지고 매실청 만드는 분도 계시고.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시피들이 나올 때 보면 한국 음식은 매실청을 그렇게 많이 넣거든요. 매실 액기스를. 그런 요리를 할 때 레시피 같은 이제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한국 레시피들 중에 매실 액기스, 매실 농축액을 넣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설탕 넣으면서 밖에 보여줄 때는 건강한 매실청을 넣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레시피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미국 분들은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H마트 가서 매실 액기스를 사오기보다는 그 되게 고된 일이잖아요. 그쵸. 귀찮고. 네. 근데 그걸 되게 재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과학 실험하듯이? 네. 근데 사실 그 간장게장 하려면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다 수출한 요즘은 정말 한국에서 거의 유명해지면 FDA 통과만 뭐 어려운 게 아니라면 FDA 통과가 되려면 이제 소돼지 닭 베이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소돼지 닭을 제외한 거라면 한국에서 터지거나 인플루언서나 뭐 크리에이터 먹방하는 분들이 정말 대박이 나면 거의 한 달 안에 미국에 갑니다. 그래요? 네. 거의 미국에서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채소류, 그러니까 식물성인 거는 네. 좀 통관이 좀 그나마 쉬운가 봐요? 네, 통관도 쉽고 직구도 가능하고. 아. 네, 요즘 코로나 때 사실 직구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직구로도 거의 뭐 비행기로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장게장 말고 또 뭐 있나요? 최근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집에서 된장 담그는 친구가 있었어요. 매주 써가지고? H마트에서 매주를 사다가 항아리에다 된장을 담그더라고요. 그 참 부지런하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막 김장을 막 100포기, 200포기씩 하면 이건 노동처럼 느껴지고 고생일 텐데 뭐 10포기 이렇게 담그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하긴 그렇게 해놓고서 좀 시간 지나면은 맛 배는 게 신기하긴 하죠. 네. 그리고 막 그 매실청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약간 틱톡이나 인스타에서 꼭 한국에 오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의점에 가서 얼음컵을 산 다음에 그 파우치로 찢어서 쓰는 뭐 커피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다른 음료,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섞어서 삼각김밥에 이제 컵라면이랑 먹는 게 무조건 오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 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인플루언서 분들은 다 합니다. 불고기가 아니고. 네, 왜냐면 이게 지금은 그래도 좀 생겼는데요. 원래 저도 이제 3일 전에 중국 샹하이 갔을 때 좀 놀랐던 게 옛날에 샹하이나 중국에 가면 편의점에 얼음컵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얼음컵이 생겼더라고요. 얼음컵은 거의 이거 이거 한국 고유의 문화예요? 거의 이렇게까지 얼음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친구도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파우치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라떼도 있고 뭐 헤이즐넛 라떼도 있고 그것도 너무 신기해서 그걸 찢어가지고 이렇게 섞어 먹는 거. 와, 그게 한국 고유의 문화일지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국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신 거 보니까 보쌈, 굴보쌈은 뭐예요? 굴보쌈? 보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실제 보쌈을 집에서 해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보쌈을 해먹는다고? 네네네. 된장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뭐 그런 베일립이나 뭐 통후추는 사실은 미국에 더 많을 테니까 그런 거 넣고 된장 넣고 뭐 커피 넣는 친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쌈을 먹는데 저희는 이제 굴을 껍질째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깡굴. 네. 근데 요즘에 미국 뉴욕이나 LA에 있는 미슐랭을 받은 레스토랑들, 특히나 한국 레스토랑들이 보쌈을 내놓을 때 그 약간 이탈리아 가면 껍질째 굴하고 레몬 올려주잖아요. 그 오이스터? 네. 그러니까 굴 말고 오이스터. 네, 오이스터. 그렇게 딱 넣어주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네. 굴보쌈인데. 그렇죠. 예. 뭔가 이게 껍데기 있으면 레스토랑에서 먹는 오이스터 같고 네. 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동네에서 먹는 굴보쌈 같은데. 그 실제로 알배추 속도 줘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한 번 생각 안 해봤는데 이게 그냥 굴이 다 까져서 그냥 뭉텅이로 있을 때랑 이게 껍질째 이렇게 딱딱 들어서 레몬 슬라이스 있을 때랑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이스터. 네. 모여 있는 건 생굴. 근데 거기에 정말 새우젓이랑 된장, 쌈장 이런 것들 같이 나갑니다. 그 분위기는 이렇게 진짜 뭐 서양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네네. 좀 훨씬 더 어퍼 클래스 느낌이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산업에서 보시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특이하네. 뭐 저걸 왜 먹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의 차이랄까? 뭐 이런 거는 어떤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저희가 한국 음식이 그 태어나자부터 먹었고, 예. 그리고 저희는 한국 음식을 실제로 밖에서 사 먹어서 한국 음식을 접한 게 아니라 당연히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느낌이었다 보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콩나물을 무치고 뭐 시금치를 데치고 뭐 잡채를 해먹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기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외국 분들이 보기에는 영양학적으로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많은 미국 음식들이 맛으로 치면 좀 단조로운 면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고기가 주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은 뭐 다양한 양념들도 들어가는데 야채도 들어가고 거기에 프로틴으로 하는 뭐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의 베리에이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잡채 만들 때 다르고 뭐 비빔밥 만들 때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난 되게 신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외국 친구들이 보기에는 네.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닌 K푸드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음식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K푸드를 뭐 음식의 한류 뭐 이래가지고 예전에 무슨 저 고궁 빌려가지고 뭐 네네. 각국 대사들 불러다가 뭐 한국 음식 먹여보기도 하고 뭐 비빔밥, 불고기 뭐 발음하는 법 연습도 시키고 정부에서 이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헛돈 쓴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뭐 별로 이렇게 한류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게 음식 산업은 어떤 식으로 이게 글로벌화가 된다? 아니면 성장한다? 아니면 음식 산업이라는 게 글로벌화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건 좀 어때요? 우선은 저는 정부가 했던 노력이 아예 헛돈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은 정말 많긴 하지만 왜냐면 현재 저희도 정부 그러니까 뭔가 뭐 저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에 정부 지원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AT나 뭐 코트라 한국무역센터나 중기부 같은 데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 한번 나가는데 들어가는 모든 지출을 저희가 혼자 커버하고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 바이어를 찾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조금 바라보냐면 각지에 있는 많은 한국 셰프님들의 노력이 컸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현지 분들을 만나면서 예전에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음식점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네, 설렁탕을 하면 되게 잘하시는데 이게 설렁탕의 뭐 의미부터 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젊으신 셰프님들이나 그리고 뭐 미슐랭에 계시는 한국 셰프님들이 이제는 스토리를 많이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지 않으셨어요? 일본에 유명한 레스토랑 갔는데 영어도 한마디 안 써 있고 일본말만 잔뜩 써 있어서 맞아요. 제가 막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야 되는 요즘은 진짜로 그렇게 된장 이렇게 쓰고 매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 단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뭘 먹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셰프님들의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K푸드를 이렇게 좀 손쉽게 좀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 문화에 맞게끔 네네. 좀 어드밴스 좀 도와줬다라는 네. 거죠. 여러 가지 무슨 K-팝이나 K-컬처 드라마 무비들이 분명히 큰 도움을 준 것도 많고 그런 웨이브나 만든 건 맞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뎁스 있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각 나라에 있는 정말 다양한 젊은 셰프님들 그리고 요즘 젊은 셰프님들 중에 이제 뭐 요즘 이번에 뉴욕에서 베스트 레스토랑 상을 한국 식당이 받았거든요.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토믹스가 받았는데 예. 아토믹스나 정식당 이런 데서 이런 곳들이 현재 지금 뉴욕에서 가장 핫한 정말 못 파는 데인데요. 아토믹스는 정말 한식을 기반으로 한 미슐랭 레스토랑이라서 예.
코스 요리가 나오는데 예, 예. 정말 뭐 전통 간장 막 50년 된 간장 이런 걸 사용해서 음식을 하시고 정식당도 약간 한식을 베이스로 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하시거든요. 그런 데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그렇게 값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결국에 문화를 넘어서는 푸드의 산업이 깊고 높게 성장하려면 그런 분들의 영향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플루언서 분들 아니면 어쨌든 중산층 이상의 분들, 백인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문화를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식 문화를. 그러게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 먹는 음식 보면은 좀 먹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 홍대에 있는 옥동식이라는 돼지국밥이 있거든요. 예. 네, 돼지국밥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냥 단순한 돼지국밥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끼니를 때우는 네, 용도죠. 그 옥동식이 작년부터 뉴욕 팝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 뉴욕에서 돼지국밥 팝업. 근데 뉴욕에서 난다 긴다 하는 핫하다는 인플루언서 분들과 그리고 미슐랭을 좀 가봤다고 하시는 그래도 어퍼클래스 분들은 다 갑니다. 그래서 예약이 어려울 정도예요. 그건 좀 진짜 뭐 10,000원짜리 돼지국밥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되게 비싸게 받는? 10,000원보단 높지만 그렇다고 너무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밥을 말아서 주거든요. 거기는 아예. 예, 예.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이 막 싫다고 했을 거예요. 밥 빼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딱 그런 식으로 고수하는 셰프님들이 나와서 좀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스토리, 이걸 먹는 방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거를 인스타에도 올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에서 온 그리고 실제로 옥동식 같은 경우는 미슐랭 밥구름이를 받은 레스토랑이니까 이런 내가 레스토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게 한국의 소울푸드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사실 돼지국밥은 한국의 소울푸드라기보다 부산의 소울푸드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거기가 이제 엑스트라 메뉴로 평양냉면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반응이 좋죠. 근데 K푸드가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K푸드 얘기했을 때 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뭐 비빔밥이나 뭐 불고기 이런 거 좀 하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외국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에 맞게끔 음식을 해야지 한국적인 거 고수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식도 이제 한정식 쫙 깔아놓고 먹지 말고 코스로 내가도록 하고 뭐 매운 것도 빼라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어떤 거는 되게 현지화를 시킨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거는 간장게장 같은 거는 뭐 현지에 간 적도 없는 걸 자기들이 담궈 먹고 있으니까 네네. 좀 K푸드를 현재 시점에 재정의를 하자면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 K푸드는 정말로 단순하게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인기를 끈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K-팝 스타들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음식들이었어요. 뭐 불고기, 삼겹살, 떡볶이, 뭐 오뎅 뭐 이랬다면 이게 이제 점차 컨텐츠나 SNS 같은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는 어세팅하고도 잘 되고 오리지널리티도 잘 되고 퓨전도 잘 되고 아예 그 나라 음식과 믹스된 것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만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확실하게 그냥 노선을 정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퓨전으로 갔다가 어센틱으로 가거나 퓨전으로 갔다가 오리지널은 안 되니까 오리지널로 가실 거면 쭉 오리지널로 가시고 퓨전으로 가실 거면 쭉 퓨전으로 가시고 아예 그냥 그 나라 현지랑 믹스하실 거면 그 나라랑 믹스하시고 색깔만 분명하면 된다. 네. 그리고 그게 다 K푸드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렇게 SNS라든지 아니면은 좀 임팩트가 좀 컸던 그런 것들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건 트레이더조 김밥이었던 것 같아요. 냉동김밥. 냉동김밥. 제가 딱 그 LA 마지막에 갔었을 때 그때 출시됐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다 전국 솔드아웃이 됐었어요. 그거 사실 저 경북에서 맞아요. 김밥 공장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전체 한국에서 만들어서 냉동까지 여기에서 냉동 컨테이너 실어서 트레이더조를 가는 건데 네. 지금 전국 품절이 됐거든요, 미국에. 왜 도대체 김밥을 왜 얼리고? 근데 이게 약간 좀 스토리가 좀 제가 가서 저는 실제로 먹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실제로 먹어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맛이 어떠냐, 괜찮냐 이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소풍 갈 때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시면 한 줄만 싸는 게 아니라 막 10줄, 그쵸. 20줄씩 싸면 이제 나중에 남은 거 타파통에 넣었다가 예. 냉동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바로 먹지 않잖아요. 그 그쵸. 그러니까 기름에 부쳐 먹거나 계란물 묻혀 먹잖아요. 저희는 계란물 부쳐 먹습니다. 그렇게 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냉동김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었을 때 맛있냐라고만 본다고 하면 맛이 없겠죠. 없죠. 예. 당연히 프레시한 게 맛있을 텐데 그래서 틱톡에 보면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계란물 묻혀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김밥이란 요리가 프레시하게 먹는 게 아니라 냉동 상태로 오면은 이거를 다른 가공을 해서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미국이 지금 외식어 물가가 정말 높아요. 네, 외식어 물가가 정말 제가 3월 달에 가고 저번 달에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거기에 팁까지 막 이제는 15%도 없고 시작이 뭐 20%, 25%씩 팁이 시작이니까 네. 어디 좀 유명한 데 가서 둘이 밥 먹으면 200불은 가져가야 200불, 300불은 가져가야 될 만큼 비싸다 가볍게 보니까 먹는 건데도. 네, 막 진짜 제가 배 터지게 먹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도 워낙 물가가 비싼데 H마트나 뭐 시원마트나 이런 한인 슈퍼마켓에 가면 김밥 한 줄이나 두 줄에 8불 정도 하거든요. 8불, 뭐 9불 막 좀 이제 뭐 김밥 파는 전문점에 가면 한 15불, 막 18불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일본식의 막기나 이런 롤로 되면 더 비싸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8달러나 15달러면 우리나라 김밥 한 줄에 한 5,000원, 뭐 비싸면 한 7,000원 하는 거 보면은 비싸긴 한데요. 네. 비싸요. 비싼데 트레이더조에 나오는 냉동 김밥에 4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워낙 요즘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다들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거나 냉동 음식을 많이 선호하세요. 네. 왜냐면 냉동 음식은 유통기한도 길고 저장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 그냥 돌려 먹는 게 편한 건데 그거에 딱 시대 흐름에 잘 맞은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나갈 때는 소돼지 닭은 무조건 안 돼요. 근데 그게 원료로도 안 되지만 3차 원료의 원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고기 다시다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네, 소고기 다시다, 치킨 스톡, 뭐 돼지 분말, 돼지 뼈 분말, 돼지 사골 다 안 되거든요. 햄은요, 햄. 햄도 안 됩니다. 트레이더조 그 김밥에 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햄이 못 들어가니까 뭘 넣었냐면 유부를 넣었어요. 유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예. 땐 이거를 막 진짜 막 미국 시장을 다 조사하고 뭐 트렌드 조사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못 나가니까 뭐를 대신 씹을 수 있는 걸 넣어줄까 했다가 유부를 넣었는데 그게 저는 터진 이유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게 요즘 미국 분들이 그 비건이어서가 아니라 프로틴 섭취를 많이 늘리면서 두부를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부김밥이라고 미국 친구들은 많이 얘기 안 하고 토푸김밥이라고 많이 해요. 왜냐면 어쨌든 유부도 두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뭐 시금치도 들어가고 단무지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영양학적으로도 밸런스가 되게 좋다. 그리고 싸고. 네, 싸고 영양학적으로 밸런스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되게 쌀을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반대로 미국은 쌀 소비가 늘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 분들은 탄단지를 좀 많이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무리하게 먹지는 않지만 탄수화물 먹으려고 하는 걸 쌀로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세에 딱 맞았던 거예요. 거기에 냉동에 가격도 싸고. 그 트레이드 조스에서 파는 김밥 어떻게 먹어보셨습니까? 전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서 먹었습니다. 한국 김밥이 더 맛있죠. 그 회사 브랜드가 한국의 비건 김밥이라고 나와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도 뭐 생으로 먹는 게 맛있지 뭐 냉동한 걸. 당연하죠. 근데 계란에 부쳐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전자레인지만 돌려 먹으면 그게 되게 김이 막 물렁물렁하고 밥도 막 이렇게 막 질척질척거리니까 맛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넥스트 버전의 틱톡들이 나오는 게 야 기름에 부쳐 먹어봐 이래서 애들이 기름에 부쳐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에 부쳐 먹으니까 맛있는데 이래서 제가 이제 많이들 얘기했죠. 사실은 어떤 김밥이든 냉동에다 기름 부쳐 먹으면 다 맛있다. 근데 사실 김밥이라는 게 되게 잘 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보관도 되게 어렵고 이게 또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면은 이게 막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통 이제 소풍 갈 때나 한번 먹다가 지금이야 이제 식당에서 많이 파니까 근데 지금도 식당에서 만들어 놓고 파는 김밥은 없잖아요. 그쵸. 딱 주문하면 네. 즉석으로 만드는 건데 야 그게 거기 가서 터지는지 몰랐네. 근데 네. 안 대표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비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이게 김치 시즈닝도 비건이죠. 네. 그 비건이면은 새우젓이 안 들어간다는. 새우젓뿐만 아니라 동물성 원료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게 다 안 들어갑니다. 동물성 원료가 뭐가 또 있죠? 새우젓 말고. 멸치, 아, 멸치. 새우, 뭐. 야, 그 친구들도 동물 취급을 받는구나.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비건이라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감성에서 생각해 보면은 약간 소수 시장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부터 안 대표님은 이제 비건이라든지 뭐 이게 글루텐 프리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계신데, 이게 음식 문화가 글로벌화될 때 이 비건이라든지 글루텐 프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가요? 비건이랑 글루텐 프리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꼭 어디선가 꼭 한 번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건을 한 이유는 비건 시장을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비건인 분들도 아우르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 네, 그게 좀 시장의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주 고객층이겠지만 저희의 약간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전 세계 어디서나라고 한다면 그 어디서나 누구든 드시려면 비건인 분들도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비건 시장까지도 고민을 했던 거였고 글루텐 프리는 미국 시장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면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글루텐을 실제로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정말 많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글루텐 프리 제품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어요. 네 그리고 글루텐뿐만 아니라 그런 대두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알레르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외국은 그런 알레르기 반응들로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이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그걸 못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루텐, 뭐 대두 이런 알러지에 대해서 고려하시지 않는다면 수출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근데 뭐 유런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대체육 같은 것들도 뭔가 이렇게 음식 산업의 어떤 한 축을 만들 것처럼 뭐 비건, 뭐 대체육, 뭐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만든다 그랬을 때 아 저건 결국 니치 시장 아닌가 말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뭐 대체육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제가 2015년도에 LA를 갔다가 임파서블 버거 프로토타입을 먹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요 정도면 고기를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졌었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니치 시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 제가 한 17년도쯤에 임파서블 CSO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비건 시장이 너무 니치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본인들은 비건을 타겟으로 만드는 시장이 아니라 고기를 주로 먹는데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고기를 끊고 싶은데 고기 맛을 내고 싶은 분들이 본인들의 메인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미국 가보면 옛날에 약간 양극화가 좀 심했어요. 육식, 대체육 이렇게 딱 양극화가 좀 심했다면 지금 이게 약간 좀 겹쳐져 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소를 샀고 내일 돼지를 샀다면 내일 모레는 대체육을 사는. 고기 종류별로 먹는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오늘 약간 생선 먹었으면 내일은 뭐 삼겹살 먹고 싶고 다음날 소갈비가 먹고 싶은 것처럼 그것처럼 주말에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것 중에 원 오브 댐이 돼가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소고기 먹다 돼지고기 먹고 싶고 닭고기 먹고 싶은 건 맛이 좀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또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이 그 트랜스팻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 맛을 낸다는 것이 거기에 이제 어쨌든 프로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콩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단백질류로 만들다 보니까 요즘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단백질 시장의 가장 접점지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그게 어떤 의미죠? 그게 저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사실 저희 나라는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생활을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많이 갇혀 있는 셧다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사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시장이 많이 되게 코로나 때 저희가 보면서부터 단백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셨고 그리고 처음에는 단백질 파우더가 그렇게 막 맛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운동할 때 억지로 먹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번에 미국을 이번 연도만 2번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과자에도 그냥 프로틴의 함량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음료에도 프로틴 함량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체육에도 내가 이걸 한 번 먹을 때 프로틴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다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참 봐야 될 거 많네요. 칼로리도 봐야 되고 프로틴도 봐야 되고. 압도적 경제 콘텐츠 압권 2부로 이어집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